자, 자리에 계시면 1번 접으세요. 자, 저희가 들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먼저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이 주봉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그 빨간색으로 주봉이 그려진 게 이게 음봉이에요. 음봉. 음봉. 그래서 3주.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3주째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 이게 큰 조정은 아니지만 조정을 이렇게 살짝 살짝 이게 받고 있다. 조정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놓은 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그냥 조정이에요, 조정.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여기 빨간색 제가 그려놓은 여기까지 이 선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요 선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제가 그려놓은 요 선을 이 저항선입니다. 이 저항선을 깨지 않는 이상 여기는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까지는 조정이다, 조정. 왜 조정을 하느냐? 여기 이렇게 여기 바닥부터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거의 한 50% 올라왔으니까요. 50% 플러스 한 50% 올라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려면 위로 향해서 더 가려면 이런 조정이 필수다. 그래서 그런 조정을 지금 받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조정을 받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막 큰 폭으로 주봉으로 봤을 때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게 아니고 작은 캔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한 3주째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조정은 그렇게 막 크게 걱정할 만한 그 조정은 아니고 그냥 조정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비트코인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2주, 3주째 지금 조정 중인데 그 조정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게 아니고 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작은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선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런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 이 선을 깨기 여기도 선을 안 깨니까 여기 선을 안 깨니까 결국 이제 상방으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또 조정받고 그다음에 큰 상승으로 왔잖아요.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과거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 비슷한 조정을 받는 중이다. 여기 조정을 받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정받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그 조정폭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그 제가 드린 이 앱토스도 이게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니까 앱토스 제가 지금 알트코인으로 제가 드려서 지금 이제 2주, 3주째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앱토스라는 이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의 흐름에 맞춰서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비트코인의 흐름에 맞춰서 조정 중이다. 자,
앱토스도 보면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이게 주봉으로 여기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 일주일 동안 여기 일주일 동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려놨던 것을 이렇게 한 주, 두 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주 시작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이게 3주째, 3주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3주째 조정을 받으니까 이 알트코인도 이렇게 3주째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가 그 비트코인도 저희가 하고 있고 앱토스라는 알트코인도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에요. 비트코인의 흐름이 결국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이번 주, 다음 주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런 이제 흐름들을 잘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 가시면 되는데 그 대응은 아까 제가 그 강의 시작하면서 설명드린 그런 방식으로 2차 매수가, 3차 매수가 수정을 해드렸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수익권에 오면 분할 매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알트코인은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수익권에 오면 분할 매도를 철저하게 해서 그래서 원금을 빨리 빼놓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가시면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으로 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어떤 수익권을 만들어주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1차 매수가에서 매수를 100%다 하고 지금 2차 매수가에서 비중을 더 늘리는 이제 이런 대응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이제 어떤 변동성이 올지 모르니까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일주일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저희가 하는 이런 우량주나 저희가 하는 이런 개별주처럼 이렇게 막 6개월, 1년 막 이렇게 기간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이 알트코인 벌써 제가 들은 지 지금 2주 지나고 3주째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그 일주일이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도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맞춰서 그 대응만 잘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될 때는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해야 될 때는 또 정확하게 매도를 하고 거기에서 본인들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들 욕심을 최소한 줄이고 그리고 대응을 기계적으로 하시면 아마 이제 비트코인 흐름에 따라서 좋은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까 비트코인이 아까 거기 제가 그려놓은 저항선만 다시 뚫고 내려오지 않는 한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대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계좌는 뭐그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으니까 여기 보시면 약간 줄었어요. 이게 3천에서 뭐 아무튼 몇십만 원 약간 줄었는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뭐 이 숫자는 의미가 없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원금이 가장 중요하고 본인도 원금을 이렇게 항상 써보셔라. 원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금이 늘거나 줄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된 원금을 항상 체크를 하셔라. 늘으면 늘은 대로 줄으면 줄은 대로 원금을 항상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원금의 변동상을 항상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원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수익은 이제 원금에 맞춰서 수익률이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금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수익률은 결국 여기 계좌에 찍혀 있는 수익률은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 계산을 해야 본인들의 정확한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 원금이 얼마고 원금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지금 원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지금 추정했다금 기준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수익률을 알 수가 없어요. 요 숫자만. 근데 이제 원금을 알기 때문에 원금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계좌는 대략 한 플러스 한 50% 정도 수익이 났다. 그 플러스 50%가 어디서 나왔냐? 이 계산에서 나왔다. 계산에서. 어디 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본인들 원금을 알고 그 다음에 원금 대비 그렇잖아요. 여기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서 이게 3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불어났으니까 한 1천만 원 정도가 불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2천에 대해서 3천만 원이니까 이게 50%잖아, 50%.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본인도 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아셔야 원금에 대비해서 지금 추정했다금을 보고 추정했다금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걸 보시고 그래서 본인들 계좌에서 정확한 수익률은 계산을 해야 된다. 계산. 이 계좌처럼 간단하게 계산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계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들 계좌에 맞춰서 수익률을 정확히 알고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통장에 계좌에 찍혀 있는 그 수익률은 이건 지나가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들이 계산을 그때그때 정확히 해서 결국은 이 추정했다금 원금과 이 추정했다금, 이 추정했다금의 흐름이 중요하다. 흐름이 뭐에 맞춰서 이 코스피 지수에 맞춰서 이게 코스피 지수가 3,300 갔을 때, 2,150 갔을 때, 그때 코스피 지수가 3,300 갔을 때, 그때에 이게 이제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그때 추정했다금이었다니 약간 이제 변화가 있지만 거의 이게 왜냐면 이제 매도하고 매수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 약간 변화는 있지만 대충 그 대략 그쯤이다 대략. 그래도 그렇게 해서 본인들 계좌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본인들 계좌가 상태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항상 그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본인들 계좌가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지나면서 본인들 계좌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 계좌가 그 자리에 있는지 본인들 계좌가 우하향을 하고 있는지 그게 흐름인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본인들 계좌를 관리해 가야 그래서 본인들 계좌가 우상향을 한다. 그러면 그게 복리로 지금 작용했다는 얘기고 본인들 계좌가 우하향을 한다. 그러면 그게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 그것을 잘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 계좌를 관리를 해 가시는 게 중요하다. 종목이라는 것은 본인들 계좌를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우상향을 해가기 위해서 본인들 계좌의 추정 예탁금이 우상향을 해가기 위해서 본인들 추정 예탁금이 우상향을 해가기 위해서 우상향을 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종목인 거고 그 종목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고점권에 오면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지나놓고 보면 매도한 것이 잘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고점권에 오면 어느 정도 수익권에 오고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권에 오면 고점권이라 판단이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했듯이 셀트리온 같은 거 매도했으면 아무튼 5년 이상은 쳐다보지면 안 된다. 응? 저는 안 보잖아요. 보면. 중간중간에 아무리 좋은 얘기가 셀트리온 중간중간에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안 쳐다봐요. 그런 거 나와도. 응? 저희는 뭐 좋은 타이밍에 했는데 그걸 뭐하러 쳐다봐요. 그걸. 응? 자, 그런 거예요. 어떤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했으면 한동안 그 종목을 볼 필요가 없어요. 2200 그 종목에 그보다 더 좋은 종목이 앞으로 많이 있는데 왜 그 과거 흘러간 종목을 왜 자꾸 쳐다보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줄 그런 종목에 집중하고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줄 그중 안에 시장에 숨어있던 그런 종목을 자꾸 찾아내서 그런 종목을 자꾸 관리를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 시장에 맞춰서 또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관리를 하고 또 종목 교체가 필요하면 종목 교체도 과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면 본인들 계좌가 왜 우상향을 않느냐 이 얘기죠. 보면
그 좋은 타이밍을 자꾸 놓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계좌가 생각처럼 이렇게 잘 안 불어난다. 제가 늘 얘기했지, 저뭐 시장 폭락 나와도 고생을 해서 그렇지. 그 폭락이 나오면 또 시장이 그만큼 또 V자 반등이 나오니까 시간이 더 걸려서 그렇지. 지나놓고 보면 무서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구간만 한 1, 2개월, 3, 4개월만 잘 지나가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이죠. 저희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게 본인들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런 게. 자, 지금 저희가 비트코인도 지금 그런 출발선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훗날에 가서 보면, 아, 1, 2년 전에, 2, 3년 전에 그런 고생을 했었지. 그런 달이 아마 1, 2년 후에, 2, 3년 후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급반등을 하면 몇 개월 안에 그런 결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여기저기서 막 예측을 하지만 맞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 이 시나리오를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다만 어떤 게 확률이 더 높냐 그런 확률을 좀 따져보면서 그리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좀 베팅도 하고 그죠? 무섭지만 베팅도 하고 그죠? 리스크가 있는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베팅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한 10% 20% 베팅이 리스크가 있는 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갈 수도 있는 게 그게 리스크인 겁니다. 그게 그렇지만 안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냐,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냐. 근데 이 확률을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일반 개인들은 그 확률이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올라갈 확률이 더 높냐, 아니면 떨어질 확률이 더 높냐. 항상 반반이에요.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반반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러면 내일 올라갈까 내려갈 거냐 반반이죠. 내일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음? 내일 그 장 끝나고 보면 올라가 있든지 내려가 있든지 오늘 대비해서 오늘 종가 대비해서 내일 종가 보면 올라가 있든지 내려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지만 이제 확률이라는 거죠. 확률 보면 지나보기 전에 올라갈 확률이 높냐 내려갈 확률이 높냐 이게 단기적인 것은 확률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지만 중장기는 그래도 확률을 카운터는 게 계산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길게 보니까 그게 자, 그다음 오늘 뭐 아무튼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보시면 오늘 시장 보면 뭐 여기 외국인이 좀 사긴 했는데 이건 뭐 그죠? 개인이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도 외국인이 샀는데 이 기관이 팔았다, 기관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은 뭐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 않은 오늘 지수는 크게 의미 없는 지수였다. 그냥 올랐던 내렸던 크게 의미 있는 지수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환율을 잠깐 보시면 환율이 살짝 올랐어요. 저희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데 일단 환율을 보면 환율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이건 뭐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에요. 반등. 제가 얘기했던 반등입니다. 이 반등은 뭐예요? 다시 내려간다고요. 음, 다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아니 그 환율이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우리 코스피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반등을 하니까 코스피 비트코인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환율을 계속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율이 이제 왜 그런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쭉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하니까 결국 코스피하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한다. 근데 여기서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좀 올라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고 조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비트코인도 살짝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 이유가 이 돈의 흐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달러 우리는 원화 환율이니까 이 보시면 그러면 이게 달러 인덱스도 살짝 양봉 나오잖아요. 보시면 이게 보시면 월봉으로 본 건데 이게 월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보시면 그러니까 주봉으로 봐도 있고 일봉으로도 있고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살짝 반등 나왔잖아요.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것도 반등이에요. 반등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저는 좀 많이 내려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니까 결국 환율이 반등을 하고 환율이 반등하니까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코스피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이게 조정을 받는다. 그럼 코스피가 왜 조정을 하고 비트코인이 왜 조정하냐? 왜? 그랬을 때 이게 지표로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지표로. 이건 기술적인 해석이 아니고 이게 지표로 설명한 거예요. 제가 지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지표를 좀 공부를 했으니까 그 지표로 연결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상품에서 보시면 여기 유가도 살짝 보고 가셔야 돼요. 기름도 또 어떻게 되고 있냐. 원유. 원유도 살짝 오르고 있죠. 원유도 여기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근데 원유는 제가 할 때 적정 가격대에 들어와 있어요. 원유는 제가 할 때 적정 가격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고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기 뭐 40달러, 50달러 바닥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여기 70달러, 80달러 이거는 제가 할 때는 적정 가격대예요. 적정. 그러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제가 할 때 여기서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유가는 저희가 이제 물가 때문에 유가를 보는 건데 저희가 경제 지표에서 봤던 뭐 CPI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소비자 물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가를 보고 있는데 유가는 제가 봤을 때 적정 유가 근처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위 안에서 유가의 흐름은 다른 것들에 크게 어떤 변동을 주는 그런 걸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뭐 그 언론에 보면 막 가스비가 막 엄청 올라가지고 근데 가스비하고 이 유가는 달라요. 유가하고 가스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거고 이제 그 가스비는 이제 개인들 가정에서 이쪽에서 이제 개인들 소비와 관련해서 아무튼 그 가스비가 오르니까 개인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 그런 의미인 거고, 유가는 이제 개인들하고 뭐 자동차라든지 개인들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유가를 저희가 보는 것은 이 기업들 공장 가동률, 공장을 가동하는데 이 기름을 거의 필수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가가 중요한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로 계속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오면 공장에 그렇잖아요. 회사에 그만큼의 단가, 원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그런 물건 값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 그 자체로 해서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원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는 것은 이제 그런 면에서 유가를 보는 거고 그 유가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보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올랐냐 내렸냐 이게 지금 어디쯤 있냐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살펴보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는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살짝 조정을 받았잖아요. 보시면 이 나스닥이 살짝 조정을 받으니까
이게 나스닥이 살짝 조정 받으니까 이게 비트코인에 조정을 주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어떤 막 논리적으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영향을 줘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게 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도 되고 또 다르게 보면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앞으로도 그냥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왜 떨어지느냐? 내가 이렇게 한번 이유를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걸 보거나 아니면 나스닥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걸 보면 아,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하는구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어떤 이유가 궁금하시면 이렇게 어떤 시장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그 환율 시장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 나스닥 시장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관계로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본인들이 궁금했던 그런 이유들이 풀린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해석이에요. 본인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런 것들을 막 여기저기 찾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포인트들 몇 개를 이렇게 보시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 이유가 다 거의 나온다는 얘기죠. 중요한 이유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방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본인들이 좀만 생각을 해보시면 아, 그래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내려가는구나. 그래서 조정하는구나. 그럼 조정은 어디까지 할 거냐? 상승은 어디까지 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여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조정받고 이렇게 횡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삼성전자가 내려가니까 이 코스피도 이게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다가 삼성전자 이게 이만큼 조정을 한 거죠. 이만큼 가격 조정하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장도 그런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6만 5천 원까지 갔잖아요. 6만 5천이면 여기서 5천 원만 가면 7만 원이잖아요.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7만 원대, 8만 원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보시면 어느새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1월 달 보세요. 여기 1월 달 그리고 제가 저기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고 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업종에서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를 여기 연봉이 있거든요. 연봉으로 보시면 코스피를 제가 처음 보여드려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 1년짜리 봉. 코스피를 연봉으로 보면 여기 코스피를 저기 그 IMF 때부터 쭉 보시면 지금 이게 밑에 게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별 의미가 없고 여기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여기 코스피에서 여기 있잖아요. 코스피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장대 음봉이 있잖아요. 이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 그다음에 여기 장대 음봉 보세요. 이제 음봉이 이런 데도 있지만 이런 건 장대 음봉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장대 음봉이 아니고 이것도 장대 음봉이 아니고 이 장대 음봉 나왔을 때 이제 과거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잘 보면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상승.
하락이 아니고요. 장대 음봉, 이게 연봉으로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기 보시면 1년, 이것도 뭐 양봉이나 마찬가지죠.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동안.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와서 여기 보면 우상향 했죠. 우상향을 했는데 몇 년 했냐면 여기 7년 했잖아요. 7년. 그러니까 장대 음봉 나오고 나서 여기 2007년도 여기가 코스피가 2000 갔을 때죠. 2000. 그러니까 여기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2000년대 초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2000 코스피 지수가 2000이 갔을 때 큰 돈을 벌려고 했으면 이런 데서 사가지고 들고 갔어야 된다는 얘기. 이런 데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사가지고 한 2, 3년, 3, 4년 이렇게 들고 갔으면, 3, 4년, 4, 5년 들고 갔으면, 뭐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든 어떤 좋은 우량주를,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우량주를 사서 들고 가든, 시장이 이렇게 갔으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면 이렇게 대체로 시장이 우상향을 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렇죠? 여기도 여기도 보시면 이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우상향을 했다. 우상향. 이런 데 음봉이 있긴 했지만, 이런 데 음봉이 있지만, 이런 음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상승을 했다.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코스피가 3,300 갔다가 작년에 2022년도에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보면 이런 경우들을 보면 시장이 보면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시장의 흐름이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봐도 시장의 흐름이 좀 긍정적이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를 찾으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막연하게 누가 좋다 오니까 막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좋으면 좋은 거의 근거가 뭐냐,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의 근거가 뭐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기술적으로 찾아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좀 시장을 통해서 이게 주식시장을 통해서 리스크가 있지만 관리를 하면,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니까 시장 자체가 우상향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 관리만 잘하면 이런 시장들을 통해서 내가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심리를 이렇게 자꾸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근거를. 이게, 이건 희망사항하고 다르죠. 이것은 희망사항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보면 데이터인 거예요. 데이터. 우리가 그 어떤 막 지금 막 빅데이터 얘기하고 요즘 뭐 뭐 GPT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이게 요즘 인터넷에서 핫한 막챗 GP 뭐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인 겁니다. 빅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그 기술적 해석이라는 것이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게 과거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것들을 전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확률이 높은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높은 그런 데이터들의 관계를 내 나름대로 이렇게 패턴화를 해가면, 그런 패턴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기술적인 해석 능력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월봉도 봐야 되고 주봉도 봐야 되고 그 일봉도 봐야 되고, 그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거 4시간짜리도 보여드리고, 이런 얘기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보면 그런 속에서 어떤 패턴을 통해서, 그 패턴이란 게 이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화가 돼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나간 걸 왜 보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게 미래에도
상당히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력들이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그린 그림이 아니죠. 이게 다 세력들이 그린 그림이니까 그 데이터들이 나름대로 미래에도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대개 이제 우량주들이 제가 이제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 코스피만 가지고 보여드리는데 그 삼성전자 같은 거 이런 거 쭉 연봉을 보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쭉 보세요. 한때 시세가 크게 나왔던 카카오 같은 거, 카카오도 제가 예전에 연봉 보여드리면서 쭉 한번 설명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자, 그것을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자, 그 연봉 속에 상당히 답이 있다. 이게 연봉 안 보잖아요. 왜 연봉 속에 답이 있냐면 그 개인들 중에 연봉 본 사람 누가 있어요? 개인들 중에. 그 연봉은 누가 보겠어요? 결국 세력들이 본다는 얘기죠. 세력 중에 누가?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연봉을 본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은. 이게 연봉이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은 연봉을 보면서 관리한다. 연봉을 보면서 관리를 한다. 왜? 한 번 사면 10년, 20년, 30년, 40년 들고 가니까 연봉을 보면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연봉이 중요하죠. 1년짜리 봉을 봐서 뭐하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시장을 통해서 결국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이렇게 전망 내지 예상을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아까 연봉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연봉을 그렇게 아까 그 장대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근데 마침 작년에 장대 연봉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장대 연봉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진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량주 카카오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거의 7만 원대 가다가 7만 원대 가다가 여기 조정. 지금 이건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기준으로. 근데 카카오는 보세요. 카카오는 지금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제가 이런데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7만 6천 원에서 지금 거의 7만 원, 4만 6천 원에서 7만 원대 7만 원대 왔잖아요. 보시면 7만 원대. 그러니까 요것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만 원대 여기쯤 가면 여기 대비해서 여기 9만 원대 그렇잖아요. 4만 5천 원이니까 여기 9만 원대 가면 이게 여기 대비해서 여기 가면은 이게 거의 한 100% 되잖아요. 100% 이게 보면. 근데 여기 그 7만 원대 왔잖아요. 7만 원대. 보시면 어느새 그 시간이 엄청 걸렸냐? 아니죠. 보세요. 시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 우량주가 보세요. 넉 달. 5개월이 안 갔고 보시면 그럼 여기 계산해 보세요. 여기 몇 프로 올라왔나? 몇 프로 올라왔나? 가까워 가고 있잖아요. 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게 본인들이 이제 이런 데 사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데 사서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게 안 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미 몇십 프로가 올라와 있는데 이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뭐 오른 것도 없이 조정받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왜냐면 이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특별한 재료가 없으니까요. 지금 보면
예전에 막 코로나라든지 무슨 뭐 제약바이오 이런 테마가 지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제약바이오는 어, 이 제약바이오 종목은 이 길게 보면, 우리가 작게 보니까 근데 길게 보면 저는 그래요. 제약바이오는 이게 이 영원한 테마주다. 영원한 테마주다. 그럼 매년 테마주란 게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한 3, 4년, 4, 5년 지났다가 이렇게 테마주 중심에 있다가 또 이렇게 잠잠하게 있다가 또 몇 년 지나서, 몇 년이란 게 아주 길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한 3, 4년, 3, 4년 있다가 3, 4년 있다가 또 테마주가 되고 중심이 되고 이러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갈 때 그때 제약바이오주가 테마주가 됐다가 또 잠잠하다가, 이게 2017년도니까요. 이게 잠잠하다가 2020년도 보세요. 2020년도 3월 달. 이게 3년이잖아요, 3년. 근데 이때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가 오면서 또 제약바이오주가 반짝. 그 제약바이오주가 막 다 간 건 아니지만 그 제약바이오주 중에 일부가 그때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뭐 백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같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렇죠. 2020년도, 그리고 2020년도 지나고 나서 벌써 또 3년 지났잖아요. 3년. 2023년도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1, 2년 지나면 여기서 제약바이오주가 또 어떤 이유를 대고 또 뭔가 또 이렇게 또 반짝할 수가 있는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죠. 기다리면. 그래서 이런 뭐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 이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안 갈 것 같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런 것들 뭐 코로나라든지 뭐 또 다른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다든지 그렇잖아요. 아직 뭐 코로나가 다 지금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또 제2의 코로나 비슷한 것이 또 오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잘 이렇게 관리해 가다 보면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게 제약바이오주다. 이렇게 길게 보시면. 안 가지고 있다가 그때 가면 쫓아가서 이렇게 돈 벌고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제약바이오 중에 좋은 종목 하나를 이렇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길게 들고 가다 보면, 근데 제가 드렸던 그 유나이트 제약이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유나이트 제약을 쫙 들고, 저는 그 정식으로 했지만 하시라고 했지만 딱 들고 가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코로나하고 연결되면서 그게 코로나 치료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응? 그 순식간에 막 4배, 5배를 갔잖아요. 그게 제약바이오주라니까, 이게. 보시면. 근데 이것도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중장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가는 걸 자꾸 관리를 하냐. 이렇게 수강생분들은 이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한 종목을 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경험 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답답하게 안 가는 종목을 왜 자꾸 관리하냐 하지만 어떤 거하고 연결되면 순식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저 유나이트 제약 얘기한 거, 유나이트 제약. 유나이트 제약을 누가 생각했어요? 그냥 10년, 10년 들고 가려고 했지. 근데 갑자기 막 10만 원대를 갔었잖아요, 그게. 생각지도 않게. 그 제약바이오주가 이게 테마주로서 이렇게 중장기를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업종이에요. 근데 뭐 제약바이오주를 뭐 또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좋은 거 하나만 들고 가면서 그런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장기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생각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들고 간 사람이 들고 가다 보면 아까 유나이트 제약이 코로나 이런 걸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이런 걸 만나서 막 4배, 5배, 그것도 한두 달 만에 4배, 5배 탁 쏘고 올라가듯이 유나이트 제약 들고 있었던 분들은 그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유나이트 제약을 그때 몇 년간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때. 자, 그 좋은 종목은 길게 들고 가셔야 이런 호재도 만나고 저런 호재도 만나고 그러는 겁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게 파동이 막 4배짜리, 5배짜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 제가 들고 나서 뭐 2배 갔지만 그건 뭐 그 큰 파동 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약바이오주는 그래도 한 3배, 4배는 가야 그래야 큰 파동인 거죠.
그렇잖아요. 옛날 한미약품 갈 때도 막 4배, 5배 간 거고, 셀트리온 갈 때도 3배, 4배 간 거고, 삼성바이오로스도 지금 막 몇 배를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스도 제가 얘기한 거 그때 30몇만 원대 얘기해가지고 지금 막 90만 원대 막 이렇게 가 있으니까 보시면 자, 네, 그렇게 보시고 왜 지금 당장 안 가는 거 막 답답하게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설명드릴 때 잘 봐두세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개별주들 몇 개 보겠습니다. 이게 KCC 건설은 별로 오른 것도 없이 그냥 오르락 내려가고 있어요. 뭐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거 제가 늘 얘기했듯이.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거래량 없이 가격만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이런 개별주들은 이게 이제 이게 거래량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어떤 테마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만 이렇게 잘 보내시면 돼요. 시간만. 자꾸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보내시면 된다. 어차피 가는 시간. 자, 히림도 여기 좀 살짝 이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이 시장을 핑계 삼아서, 그죠? 이 시장을 핑계 삼아서 그 조정을 시켜요, 이렇게. 이렇게 조정시키면서 개인들 이제 자꾸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제 차트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음? 그래서 어차피 종목을 관리할 때는 시간이 좀 몇 달 더 걸리더라도 아니면 1, 2년 더 걸리더라도 그 유나이트 제약처럼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들고 가다가 어떤 좋은 재료 하나 만나면 그냥 승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순식간에 4배, 5배를 가니까. 응?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비중을 얼마만큼 사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삼부 산업이, 삼부 산업이 지금 제가 길쭉히 해석하면서 보여드렸던 많이 봤던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패턴을 여기 거래량에다가 그다음 여기 이평선 산에서 여기 이평선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길적으로는 단기 이평선들 여기 이제 큰 이평선을 사이에 두고 큰 이평선을 사이에 두고 그렇잖아요. 이게 121선, 241선 이게 120이고 240인데 요 사이로 지금 이평선들이 들어가는 중이에요. 이 이평선들이 여기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정배를 만들고 이제 여기를 점프하면서 들어가는 이렇게 가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가지고 세력들은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세력들은 항상 의미 있게 보내 의미 있게 개인들만 그냥 멍하니 이렇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이 세력들은 이 그림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다 그려가면서 관리를 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냥 어차피 그림을 개인들이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가격을 만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개인들은 좀 지겹고 그저 빨리빨리 안 가고 하더라도 잘 참고 기다리시면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래서 기술적 해석 같은 거 아니면 아까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서 그러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응?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재밌잖아요. 경제. 그것도 우리 국내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기까지 경제까지 다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니까 그거 재밌잖아요. 보시면. 그리고 저희는 뭐 어떤 지식을 쌓려는 게 아니라 저희 투자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저희가 들고 있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잖아요. 저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경제 지표를 공부하고 또 그걸 응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재밌지 않으세요? 그게? 재밌을 것 같은데, 보면.
예전에 제가 그런 설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일성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성건설이 개인들 엄청 힘들게 하고 있죠. 힘들게 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이게 빨리빨리 안 가니까 이게 그림은 잘 그려놓고 그림은 진짜 잘 그려놨거든요. 그림은 보면. 근데 여기서 이게 장대양봉 이런 것들이 탁 나오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이제 이런 이평선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한 여기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 이 안을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로 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또 벗어나서 여기로 올라가려면 여기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또 이제 이 세력이 생각한 어떤 뉴스나 어떤 것이 딱 큰 뉴스로 나오면 그냥 이런 걸 확 돌파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은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술적인 해석을 해가야 그 해석들이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면 또 생각지 않게 확 뚫고 가는 경우도 간혹 드물기는 하지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테마주예요. 그게 테마주. 그게. 이 답답하게 가는 것 같지만 또 갈 때가 되면 한 3, 4일이면 고점을 만든다. 그게 테마주다. 이게 테마주는 이게 기다리는 것만 좀 잘하시면 결과가 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저희 테마주만 있으면 저희 테마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여 가겠지만 지금 막 있잖아요. 뭐 GPT라든지 뭐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AI, 제 GPT 그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개인들이 얼마나 준비를 해서 하겠느냐마는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나름대로 테마를 형성할 때는 저희가 비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하고 자꾸 부딪히면 저희도 손해고 그쪽도 손해고 이게 저희가 할 건 아니지만 세력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뭐 우린 BTS도 여기 뭐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이 범위 안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게 뭐 가격은 별 의미가 없고 이 기간 조정하는 거예요. 기간 조정. 기간 조정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간 조정.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에요. 뭐 별 의미 없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이 가격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 오르고 내리고 뭐 거기다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가격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가격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격이. 그러니까 거래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가격들. 그렇지만 이런 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보내는 거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기는 지금 모아졌잖아요. 여기 거의 많이 모아졌잖아요. 아까 다르죠. 여기 보시면 121선하고 241선하고 여기 보시면 120선, 240. 이 120선 위에가 있고 여기 두 개는 지금 정배열이 돼 있고 지금 위로 요 사이로 지금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 다르죠. 아까하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그림들하고 앞에서 보였던 이런 그림들하고 나중에 아무튼 때가 됐을 때 어떤 종목이 빨리 가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본인들이. 어차피 이제 이런 그림들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이 빨리 가겠다, 천천히 가겠다 이런 설명 안 하지만 그거 하면 또 그 종목으로 또 몰리니까 제가 그런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저 이제 설명만 해드리는 거고 이제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보면서 아, 이 종목이 좀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저 종목보다는 좀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빨리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본인들이 아, 그림으로 봤을 때 아, 이 종목이 좀 빨리 가는 그림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 자꾸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 생각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건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하츠 같은 경우도 하츠도 또 다르죠. 요 그림도 요 사이에 집어넣고 여기를 뚫고 여기 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거래량 두 개 가지고 아까 일성건설하고는 또 많이 다르죠. 보면 이게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여러 달을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 하츠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게 한 달 반 사이에 이런 막 거래량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죠? 여기 이렇게 하고 요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뚫어놓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종목이 빨리 가느냐 이게 속도도 중요하지만 또 봐야 되는 거 하냐면 속도도 있지만 나중에 이게 상승폭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상승폭. 그러니까 두 배 갈 종목이냐 세 배 갈 종목이냐. 그러니까 일성건설 같은 거 그런 종목을 보면서 이런 종목이 나중에 두 배 갈 거냐 세 배 갈 거냐 네 배 갈 거냐 다섯 배 갈 거냐. 예를 들면 김치 하츠 같은 이런 종목을 보고 이런 종목이 두 배 갈 거냐 세 배 갈 거냐. 그럼 카운트를 해보시라는 거죠, 본인들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은 이 속도도 빨리 가는 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상승폭. 상승폭하고 속도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 생각해보면 상승폭이 더 중요하다. 상승폭. 상승폭이 중요합니다. 상승폭. 그러니까 일성건설 같은 이런 종목이 막 바닥권에 있을 때는 이거 뭐 속도도 느리고 뭐 이거 별로 뭐 안 좋은 종목 아니야. 하지만 나중에 이제 결과가 만들어질 때 예를 들어서 일성건설 같은 종목이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이 다른 종목이 한두 배 갈 때 이런 종목이 세 배, 네 배 간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더 좋냐? 세 배, 네 배 갈 종목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차피 시간 뭐 몇 달 더 걸리고 세 배, 네 배 갈 종목을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가 이 속도가 아니고 상승폭이에요. 상승폭이 1순위고 속도가 2순위고 저는 종목을 선택할 때 상승폭이 1순위고 속도가 2순위야. 속도가. 그러니까 빨리 갈 종목하고 두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빨리 갈 종목하고 많이 갈 종목하고 저한테 선택을 하면 저는 많이 갈 종목을 선택한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만 선택을 하면 저는 빨리 갈 종목보다 많이 갈 종목을 선택한다. 그게 이제 수강생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차이점인지도 몰라요. 그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그런 속도면보다는 저는 이제 상승폭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해석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재미없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때가 되면 한 3, 4일이면 고점권을 간다. 그리고 실제 그런 그림들을 제가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도 그런 종목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죠. 근데 저는 속도보다는 상승폭이 저한테는 중요하다. 어차피 저는 중장기로 하는 거니까 속도보다는 상승폭이 더 중요하다. 그 기준을 저는 속도보다 상승폭에다가 더 중점을 두고 종목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저는 종목으로 선택을 않는 경우가 많다. 이제 뭐 10%, 20% 나고 좋을 것 같으면 뭐 그죠? 빨리는 가지만 그런 종목 가지고 관리하느니 좀 시간이 몇 달 더 걸리더라도 두 배짜리, 세 배짜리, 네 배짜리 이런 종목을 가려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나중에 본인들 계좌를 키워가는 데, 불려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된다. 이렇게 저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권 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성건설을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성건설을. 이게
그 답답한 그림을 자꾸 보시라고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재미없는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냐. 지금 보여드릴 때 잘 봐두세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